제 사위는 제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별장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제 딸은 남편의 편에 서서 그를 거들었습니다.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가 든 봉투를 경찰서에 보냈을 뿐입니다. 3주 후 그는 자신의 집 문 바로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그곳에서는 오래된 나무와 탄 커피 냄새가 뒤섞여 제 숨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 사위 이민주는 구석에서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손가락만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누이들과 몇몇 조카들을 포함한 여러 친척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이방인이라도 되는 듯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이 가족의 중심이었던 63세의 박순자, 저는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하얗고 코에 안경이 걸쳐진 늙은 변호사가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현실로 되돌리려는 듯 가볍게 기침했습니다. 방 안은 천장 선풍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스카프에 가장자리를 꽉 쥐었고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봉투에는 제가 40년 이상을 함께한 남자 박동건의 유언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 제게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가 무엇을 누구에게 남겼는지 알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재무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단조롭고 차가웠습니다. 본가, 은행 계좌, 그리고 회사의 모든 주식은 내 사위에게 상속한다. 즉시 테이블 주위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시누이 중 한 명이 만족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저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고 입가에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에 대고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동건, 한때 호숫가 달빛 아래서 제 손을 잡고 평생 저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이제 낯선 이의 건조한 목소리를 통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그에게, 이 가족에게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줄 무언가를 남겨주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제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는 호숫가의 낡은 별장을 사용권과 함께 상속한다. 방 전체가 숨도 쉬지 않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꽉 다물고 치마 끝을 붙잡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썩은 판잣집이면 당신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에게는 과분하지. 그는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말은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제가 키우고 열이 날 때 밤새 안아주고 신발끈 묶는 법과 잠들기 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위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가락에 낀 결혼반지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동건에게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조카 한 명이 민준의 말이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되는 듯 킥킥거렸습니다. 몇몇 시누이는 저를 동정의 눈으로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비련의 주인공인 연극의 관객처럼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펜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는 같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동건과의 추억, 함께 별장을 수리하던 날들, 제 손을 잡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별장, 민준의 말에 따르면 썩은 판잣집. 한때는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위는 그것을 모욕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카프를 젖고 무릎에 떨어졌던 결혼반지를 주워 일어섰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조용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밖에 서 있는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는 여기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철문의 자물쇠가 제 등 뒤에서 판결처럼 무겁게 닫혔습니다. 저는 춘천의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칼처럼 상처를 후벼 파며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썩은 별장에서 어떻게 살려고?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돌길 위로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를 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여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민준의 격렬적인 시선과 서연이의 무서운 침묵으로부터 멀리 호수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 위로 여행 가방이 덜컹거리는 소리는 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민준의 날카로운 말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춘천의 뜨거운 햇살은 이미 부드러워져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공기는 전날 내린 비로 젖은 흙냄새와 함께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저는 그 익숙한 냄새가 피 흘리는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를 바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길은 젊고 희망에 가득 찼던 시절, 동건과 함께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둔한 고통, 사위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은 놀라 멈춰섰습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팔던 한 할머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집으로요. 제 집으로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한때 박씨 가문의 안주인이었던 사람이 왜 지금 혼자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김씨 아주머니의 작은 구멍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습니다. 가게는 아주 작았고 선반에는 콩통조림, 쌀봉지, 그리고 낡은 과자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백발을 쪽진 머리로 묶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눈은 저를 보자 환하게 빛났습니다. 순자씨, 세상에 오셨군요. 그녀는 서둘러 나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야, 순자씨.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느다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는 눈물을 참으며 겨우 반쯤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쌀이랑 소금, 그리고 양초 몇 개만 좀 주세요. 제 목소리는 그 간단한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운 듯 갈라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봉지를 여행 가방에 넣고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준, 제 핏줄과도 같은 아이가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멈추지 않고 피 흘리는 상처처럼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별장은 모퉁이를 돌자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호숫가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이제는 끔찍하게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은 얼룩져 있었고 여러 장이 깨져 썩은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문은 부풀어 올라 밀자 삐걱거렸습니다. 벽은 마치 시간이 동건과 제가 이곳에 쌓았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지워버리려는 듯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여행 가방 손잡이를 여전히 쥔 채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평화롭게 마지막 날들을 보내리라 꿈꿨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준의 말처럼 그저 썩은 판잣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구름이 피어올라 기침이 나왔습니다. 부엌의 낡은 냄비들은 녹슬었고 거미줄이 구석구석을 덮고 있었습니다. 동건과 제가 아침을 먹던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마치 몇 년간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 길을 걸어온 탓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고통에 잠식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의 조각들을 쓸어 모으는 것처럼 가구를 정리하고 벽난로를 청소하고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타닥거렸지만 차가운 방과 제 마음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해가 호수 위로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문을 열자 잘 다려진 파란 셔츠를 입고 태양처럼 따뜻한 미소를 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부드러우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최지원. 그 이름은 저를 20년 전 동건과 제가 건강하고 활기찼던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지원. 우리가 바로 이 별장에 머물게 해주었던 마르고 외로운 고아 소년. 그 아이가 이제 제 앞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감사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원아. 저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그는 안으로 들어와 감동적인 표정으로 별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여사님을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 중 하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사님과 박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잠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주전자에 물을 부어 커피를 끓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불꽃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벽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별장에서 등유램프 불빛 아래 공부하던 가난한 소년이 성공한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베푼 도움은 내일 누군가가 내게 갚아줄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선함을 항상 믿었던 남자, 동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별장의 상태를 보고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 여사님, 이곳은 수리가 필요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지원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단호한 눈빛으로 고집했습니다. 여사님과 박 선생님께 제가 받은 것의 일부라도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보기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는 썩은 판자들을 들어 올리고 창문을 닦았고 저는 먼지를 쓸고 낡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구석을 청소하기 위해 침대를 옮기다가 그 아래에서 자물쇠가 완전히 녹슨 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거친 나무를 만지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기 있었을까?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았지만 깊이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그것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마 안에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일 열 수 있는 연장을 가져올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한 예감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괴짝은 마치 동건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여기에 있으면서 제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귀뚜라미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얇고 다른 담요를 덮고 낡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려 애썼습니다. 동건의 온기가 여전히 이 폐허가 된 별장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별장에서 잠을 깼습니다. 먼지 낀 창문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어 낡은 나무 바닥 위에 희미한 빛의 얼룩을 그렸습니다. 호수에서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별장은 비록 낡았지만 제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민준의 잔인한 말을 겪은 후 저는 제 핏줄에게 경멸받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얇은 담요를 껴안고 앉아 가슴의 답답함을 떨쳐내기 위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고통에 무너지게 둘 순 없어. 지원이 이른 아침에 아직 따뜻한 빵 한 봉지와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박 여사님, 아침 식사 좀 하시고 나서 계속 청소해요. 그는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듯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습기 때문에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 쓴 커튼을 떼어 햇볕에 말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건이 비오는 오후에 앉아 책을 읽던 벤치에 먼지를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낡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벽을 칠하던 날들, 커튼 색깔을 고르며 웃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저 혼자 제 과거의 조각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침대를 옮겨 바닥을 청소할 때 지원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박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나무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무거웠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자물쇠는 너무 녹슬어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습니다. 동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종 별장에 와서 가죽 노트에 무언가를 쓰곤 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아마 여기에 무언가 남겨뒀을 거야. 저는 괴짝의 거친 나무를 만지며 마치 그의 일부를 만지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지원이 연장 가방에서 작은 망치와 쇠지렛대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 번 두드리자 녹슨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괴짝의 뚜껑이 탁 소리를 내며 열리면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내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등기 서류 뭉치, 정성스럽게 접힌 토지도면, 누렇게 변한 여러 개의 통장, 그리고 붉은 비단 리본으로 묶인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건의 익숙한 필체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그 기울어진 글씨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고 그것들을 읽는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기, 아세요? 그는 놀라움의 찬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호수 주변 전체 지역의 법적 소유주세요. 800헥타르가 넘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으로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20년도 더 된 공식적인 인장과 함께 동건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800헥타르. 그 숫자는 너무나 크고 믿을 수 없어서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 중 하나를 열어 동건이 제게 쓴 글을 읽었습니다. 순자, 만약 언젠가 당신이 외면당하게 된다면 기억해요. 별장은 단지 문일 뿐이야. 하지만 이 모든 땅은 당신 것이요. 우리의 꿈을 지켜주시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고 고통과 힘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동건은 오래전부터 제가 가족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제게 피난처뿐만 아니라 미래를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흐느꼈고 눈물은 종이 한 귀퉁이를 번지게 했습니다. 동건 씨, 저는 마치 그가 여전히 예전처럼 제 손을 잡고 곁에 있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지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기회입니다. 박 여사님. 여사님뿐만 아니라 이곳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그를 보았고 그의 눈에서 감사함뿐만 아니라 저를 도우려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위의 존경, 딸의 애정, 그리고 동건과 함께했던 평화로운 날들. 하지만 제게는 아직 이곳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잊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현실이 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마을의 문방구 주인인 박 사장님에게 가져갔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마른 남자인 박 사장님은 서류 뭉치를 받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 넓은 땅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그가 재미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박 사장님.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경멸적인 시선, 별장에 대해 말할 때의 비웃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800헥타르에 대해 안다면 어떻게 할까?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지원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서류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완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유일한 소유주십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지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동건의 편지를 꼭 쥔 채 불 옆에 앉아 마치 그가 강해져야 한다고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수 위로 부드럽게 떠오르는 해는 제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한 이상한 기분과 함께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고통을 끌어안고 지내던 날들, 머릿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민준의 상처 주는 말들의 진저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동건이 제게 남긴 것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스카프를 메고 있을 때 지원이 가죽 노트와 펜을 손에 들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미소는 집안의 어둠을 걷어내는 듯 환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부터 시작하죠.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심에 전염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물 위에는 게으르게 떠다니는 구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의 빈 땅을 가리켰습니다. 동건과 제가 가졌던 오랜 꿈을 지원에게 이야기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건 씨는 항상 아이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마을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네랑 미끄럼틀을 놓고 싶어 했죠. 저는 멈춰서 물가 근처의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가족들이 함께 앉아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피크닉 공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기에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멈춰서 감탄할 만한 멋진 장미 정원을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그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동건이 제 손을 잡고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들을 그리던 그 시절로 우리는 정원에 물을 주던 이웃 최 씨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등이 굽은 그 노인은 친절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이 모든 걸 다시 지으실 건가요? 그가 호스를 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추억에 잠긴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이 꿈에 대해 여러 해 전에 제게 말씀하셨죠. 이곳이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셨는데 그 후에 병이 드셔서 모든 게 중단됐어요. 최 씨 아저씨의 말은 신선한 공기처럼 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동건이 이 꿈을 믿었다면 저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그 꿈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마을의 인부들을 불러 땅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줄자, 측정기, 노트를 들고 와서 별장 주변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묶은 젊은 인부 한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 별장을 뭘로 바꾸실 건가요? 식당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작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요. 지원이 흥분해서 덧붙였습니다. 별장을 리모델링해서 모두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만들 겁니다. 인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 주인인 김씨 아주머니에게 마을의 젊은이들을 몇 명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호숫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특유의 열정으로 몇 명뿐만 아니라 큰 무리를 데려왔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큰일을 하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지.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톱과 망치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장은 더 밝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벽은 하얗게 칠해졌으며 비뚤어진 문은 바로잡혔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껴안고 바라보며 마치 저 자신처럼 별장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문을 닫고 있을 때 파란 셔츠를 입고 녹음기를 든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마을 신문 기자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곳을 공원으로 만드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녀가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주목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의 꿈이었고 이제는 제 꿈이기도 해요. 이곳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자는 환한 미소로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박 여사님. 바로 이 기사를 쓰겠습니다. 며칠 후 기사는 호숫가에서 꿈을 되살리는 미망인이라는 큰 제목과 함께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고 한 줄 한 줄 읽으며 자랑스러움과 벅참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와서 악수를 청하며 여사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온 마을에 즐길 곳이 생기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랑 젊은 변호사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가게를 지나가다 한 남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바늘에 찔린 듯 멈춰섰습니다. 민준에게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낯선 사람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동건을 위해서라도 해내야만 한다고. 날이 갈수록 호수 주변의 땅은 변해갔습니다. 잡초가 사라지고 작은 자갈길이 만들어졌으며 이웃밭과 땅을 구분하기 위해 나무 울타리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곳이 약속의 장소로 변모하는 것을 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6살쯤 된 여자아이가 큰 바위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여기서 놀 수 있어요? 아이가 동그랗고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아가야, 이곳은 너희 모두를 위한 곳이 될 거야. 그 간단한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단지 동건의 꿈이 아니라 모두가 기쁨을 찾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밤에 지원과 저는 별장 현관에 앉아 달이 물 위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두, 축제를 위한 공간, 그리고 꽃을 심을 구역까지. 박 여사님, 이곳은 마을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막연한 걱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기찬 장소를 상상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버려짐의 슬픔이 더는 없는 곳을. 호수 공원에 대한 기사가 나간 며칠 후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호기심에 다가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지의 표시로 빵과 시원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에서 온 방문객들도 반짝이는 호수를 보러 와서 제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도 동건과 제가 가졌던 꿈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말이 남긴 고통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믿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원과 저는 작은 개장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환영아치를 세우고 마을 아이들이 색칠하는 것을 도와준 빨갛고 노란 종이 등불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모아 호수 옆에서 기쁨을 되찾는 마을에 대한 작은 연극을 공연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연습하는 것을 보면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박할머니, 나중에 매일 여기 와서 놀아도 돼요? 곱슬머리의 한 남자아이가 플라스틱 공을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아가야. 이곳은 너희 모두의 집이 될 거야. 그 말들이 제게 힘을 주었고 마치 동건이 어딘가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요일 아침 우리가 호숫가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타프를 설치하고 있을 때 엔진의 굉음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검고 고급스러운 SUV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다가와 먼지 구름을 일으켰고 아이들은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꽉 쥐고 차에서 내리는 민준을 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랐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제가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듯 저를 꿰뚫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장인과 장모가 따랐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의 최 사장은 회색 정장을, 그의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에 입술을 굳게 다문 채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거대한 경호원 2명이 뒷좌석에서 내렸는데 그들의 공격적인 시선에 근처에 있던 이웃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우리가 물병과 빵을 놓아둔 나무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이 별장과 이 모든 땅은 내 거야. 그가 모여든 이웃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여기 동건 씨의 서명이 있는 서류가 증거야.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류를 보았습니다. 수천 번도 더 보았던 동건의 기울어진 글씨체. 그의 서명이 첫 페이지에 선명한 붉은 인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건은 이 땅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제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의기양양한 시선 앞에서 저는 작아졌습니다. 마치 사위에게 2번이나 배신당한 어머니처럼. 지원이 다가와 서류를 들고 햇빛 아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위조된 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자신감을 보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민주는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동건 씨의 친필 서명 대신에 늙은 미망인이랑 너 같은 실패한 변호사 말을 믿겠어? 그가 경멸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에 또 다른 비수가 되었습니다. 늙은 미망인. 그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저를 모욕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뒤에서 제 딸 서연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작은 온기라도 애정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저를 휘청이게 하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서연이 제가 딸처럼 아끼고 함께 수많은 가족 식사를 준비했던 그 아이가 이제 남편의 편에 서서 저를 등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왜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껴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혼란스러운 듯 저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 저 땅이 저 사람 거래? 한 남자가 이웃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을 고급 리조트로 만들 겁니다. 온 마을에 일자리와 돈이 생길 겁니다. 이 여자의 공원 같은 환상은 믿지 마십시오. 그의 아내가 끼어들어 서연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딸은 남편 편에 서야지. 약해지지 마라. 그녀는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경호원은 앞으로 나와 이웃들을 위협하며 우리가 타프를 설치한 구역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긴장감은 칼로도 베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은 기분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이웃들은 이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대나무 아치와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 등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그것들과 함께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싸웠습니다. 별장을 되살리고 이곳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 제가 제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사위가 제 앞에 서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됐습니다. 지원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 여사님.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 속의 닷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별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지친 눈으로 호숫가를 순찰하는 민준의 경호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좇았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들은 제가 지키려 애쓰는 꿈을 감시하는 차가운 눈과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불안을 억누르려 스카프를 꽉 쥐었습니다. 경멸적인 눈빛의 민준과 그가 테이블 위에 내던진 서류들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서연이의 말, 어머니, 여긴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는 여전히 제 심장에 밝힌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가족, 그리고 이제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까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잠식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건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원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캐모마일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이거 드세요, 박 여사님. 그는 걱정 가득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를 무너뜨릴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았고 그의 단호한 눈빛은 폭풍 속에서 제가 기댈 곳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으로 퍼져나갔지만 영혼의 차가움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 박 선생님께서 아주 귀한 것을 남겨주셨어요. 그걸 이용해서 정의를 되찾을 겁니다. 그의 말은 작은 빗줄기 같았지만 힘과 잔혹함을 가진 민준이 제가 쌓아올리려는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간편한 셔츠를 입고 노트를 챙겨 시청의 정보를 알아보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물어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민준이 자랑하던 서류들의 진실을 조용히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장에 남아 생각을 멈추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창문을 닫고 마당을 쓸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복잡했습니다. 지원이 오후에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빛났지만 조심스러운 기색을 유지했습니다. 박 여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가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모든 서류는 지적과의 한태수라는 공무원이 인증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 부패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업계에서 아무도 그의 서명을 믿지 않아요. 지원의 말은 한 줄기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오싹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이 문서를 위조하고 한태수 같은 사람과 손을 잡을 정도라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건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땅은 우리의 심장이라고 모두를 위한 곳이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민준에게 그 땅을 넘겨주기 위해 서명을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원아, 어떻게 증명할 거지?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증거를 찾을 겁니다. 우리는 몰래 이웃인 최 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당의 나무 의자에 앉아 얇은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과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붕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건 씨가 어떤 양도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건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 땅을 무척 아꼈어요. 순자 씨에게 이 땅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유산이라고 말했죠. 민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최 씨 아저씨의 말은 저를 밀어주는 바람과 같았고 더 큰 믿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할 정도라면 그는 저뿐만 아니라 동건까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김 씨 아주머니가 접힌 종이 뭉치를 손에 들고 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아침에 가게 문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잉크로 쓰인 익명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짧지만 소름 끼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덤비지 마라. 내게 위험할 것이다. 저는 김 씨 아주머니를 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나를 겁주려는 거야, 아주머니.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민 어린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자 씨. 온 마을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이 제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땅만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벽난로 옆에 앉아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경호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희미한 달빛 아래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고 얼굴은 생기가 없어 보일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줄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경고하듯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일부를 방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던 딸 서연이가 이제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그녀를 뒤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원은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한 정보원에게서 얻은 계약서 사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사모펀드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수 사용권을 팔 계획인데 그 조항이 완전히 불법이라는 건 아시죠? 그는 호수의 주인이 아니에요. 팔 수 없어요. 저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감정으로 서류를 보았습니다. 민주는 제 땅을 훔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것까지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원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야 해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원은 몰래 민준을 따라 마을 외곽의 한 술집까지 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창백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녹음했어요. 그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한태수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오만함 가득하게 똑똑히 들렸습니다. 계획대로만 하면 당신 몫은 챙겨주지. 저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며 몸서리쳤지만 동시에 더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재웠던 아이, 제 사위가 이제는 뇌물을 주고 속이기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리조트가 일자리와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민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으니 분명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한 남자가 가게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아주머니나 최 씨 아저씨 같은 다른 사람들은 제 편이었지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밖에 못 보내. 김 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높고 차가운 거짓말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건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땅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월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처럼 흐렸습니다. 저는 별장에 앉아 지원과 제가 그토록 힘들게 모은 서류들을 떨리는 손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공무원 한태수를 매수하는 녹음, 사기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가 자신만만하게 테이블 위에 내던졌던 위조 서류들, 종이 한 장, 한마디가 제 사위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고통으로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던 아이 민준이 이제는 저를 모욕하고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잔인한 말을 사용하며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스카프를 꽉 쥐었지만 그 고통이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거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싸우기 위해 이 땅을 남겨주었습니다. 지원이 마을에서 막 인쇄해온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서울에 있는 친구 사무실에 부탁해서 모든 것을 공증사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것들을 찍거나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았고 그의 단호한 눈빛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만약 온 마을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지원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박 여사님, 진실이 우리를 대신해 말해줄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의 말은 제 두려움을 조금 덜어주는 시원한 바람 같았지만 서연이의 이미지, 어머니, 여긴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에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멈추지 않고 피 흘리는 상처처럼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짜기 위해 최 씨 아저씨와 김 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두 분 모두 다음 주민 총회에서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는 낮은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제가 아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동건 씨는 이 땅이 민중 같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어요. 김 씨 아주머니는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 씨. 협박 편지에 대해 전부 말할게요. 마을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저는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진심 어린 지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 낯선 사람들은 저를 변호하려 하는데 제 사위와 딸은 저를 등지는 걸까? 총회는 나무 의자로 가득 찬 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첫 줄에 앉아 스카프를 꽉 쥐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검은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최 사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거대한 두 경호원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이긴 사람처럼 자신만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약속에 매수된 몇몇 주민들이 일어나 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 손을 잡고 제 꿈을 지지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헛된 돈 약속 때문에 민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연단에 올랐고 그의 목소리는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족이 일자리와 관광객, 그리고 모두를 위한 돈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저 공원은 그는 잠시 멈추고 경멸적으로 미소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늙은 여자의 꿈일 뿐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제 심장에 밝히는 칼과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동건의 꿈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는 떨면서 앉아 있었고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잠재웠습니다. 우리는 민중과 공무원 한태수가 문서를 위조하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각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관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작은 스피커를 켰고 민준의 차갑고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획대로만 하면 당신 몫은 챙겨주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동건의 서명과 인장이 찍힌 원본 계획서를 민준의 위조 서류 옆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땅을 팔기 위해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곳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역 감정사인 박 씨가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살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본 도면은 진품입니다. 민준 씨의 서류는 위조의 흔적을 보입니다. 회관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방에서 논쟁이 들렸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익명의 편지를 손에 들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제 가게에 붙어 있던 겁니다. 그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을 협박했어요. 우리 모두를 협박해서 이 땅을 빼앗으려 했어요.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은 분노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첫 줄에 앉아 어깨를 떨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녹음이 울려 퍼지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어린 시선은 감히 저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동건의 죽음 이후 제 위안이었던 딸 서연이가 이제 배신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강요당하고 있다고,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저질스러운 중상모략이야. 그는 피가 몰린 눈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내 가족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 군중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 그만, 사기꾼은 필요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최 사장이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내 가족을 파괴하려는 사악한 늙은이에 불과해. 그녀의 말은 저를 휘청이게 하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저는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건의 꿈을 지키고 마을에 좋은 일을 가져오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 저를 적으로 보는 걸까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 경찰이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회관 가운데 서서 우리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가 경고하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원과 최 씨 아저씨, 김 씨 아주머니, 그리고 이제 제 편이 된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총회가 끝났을 때 저는 서연이가 울면서 회관을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왜 이 싸움에서 저를 혼자 두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은 고통과 걱정으로 갈라졌습니다. 가족의 배신에 대한 고통과 민준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저는 군중의 소음 속에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의 총회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던 서연이의 모습, 민준의 분노에 찬 시선, 그리고 그의 장모의 날카로운 비난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벽난로 옆에 앉아 춤추는 불꽃을 보며 평화를 찾으려 애썼지만
제 영혼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았고 이어서 달빛 아래 반짝이는 호수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지원아, 민준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내 사위자니 궁지로 몰고 싶지는 않아. 지원은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정말 넓으시네요, 박 여사님.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마을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민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멋진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증거 사본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위조 계약서, 협박 편지,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것이 지원과 내가 찾은 전부다. 만약 네가 자수한다면 아직 감형받을 기회는 있어. 그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멈칫했고 의심의 빛이 그의 시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작은 후회라도, 한때 존재했던 애정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제 사위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제가 사랑했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별장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강한 휘발유 냄새가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몸을 일으켰고 곧 부엌에서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불길은 이미 낡은 나무 창틀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짙고 검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끊임없이 기침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문으로 가려고 했지만 불길이 저를 집어삼킬 듯 뜨겁게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문을 두드리며 동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마치 그가 여전히 저를 구하러 올 것처럼. 연기가 눈을 태우고 숨이 막혔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공포에 질린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옆문으로 달려들어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 손 잡으세요. 그가 불길의 굉음에 묻힌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달렸지만 막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 썩은 천장들보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기를 막았습니다. 불길이 커지고 검은 연기가 우리를 감쌌고 저는 이것이 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지원아, 가거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그를 밀어내려 애쓰며 소리쳤지만 그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박 여사님. 여사님을 두고 가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는 이웃들의 비명소리, 양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감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최씨 아저씨, 심지어 마을 아이들의 목소리까지 들렸지만 불은 너무 강했고 연기는 너무 짙었습니다. 저는 동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별장을 수리하며 보냈던 날들, 벽난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밤들을. 이 별장은 우리의 심장이었고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에 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가족을 하나로 지키기에 충분히 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운명의 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옥 한가운데서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지원 씨, 저를 꽉 잡으세요. 저는 눈을 떴고 제 앞에는 검댕으로 뒤덮인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긴 통나무를 들고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별장 뒷문을 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가 소리치며 달려들어와 지원과 저를 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잔디 위에 쓰러져 끊임없이 기침하며 연기 냄새를 풍겼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저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웃들이 양동이와 물통을 들고 달려와 불을 끄려 했지만 별장은 화염의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렸고 폭발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는 검은 연기 기둥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잔디에 앉아 불길이 별장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건과의 수많은 추억을 간직했던 그곳, 함께 벽을 칠하고 꽃을 심고 평온한 미래를 꿈꿨던 날들. 제 눈물은 연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저를 연결해 주던 마지막 것을 잃은 고통 때문에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을 그날 아침에 망설이던 그의 시선을 생각했습니다. 그였을까?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곳을 불태울 만큼 잔인할 수 있을까?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에 검은색 SUV가 급하게 떠나는 걸 봤어요. 저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몸서리쳤습니다. 민준과 그의 장인, 장모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통제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서연이는 연기 때문에 기침을 멈추지 못했지만 둘 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날 살렸구나.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고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에서 작은 온기, 다치기 시작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껴안았고 제 눈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제 가족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화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한때 동건과의 수많은 추억을 간직했던 별장의 잿더미는 이제 호숫가의 검은 얼룩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삶의 일부가 그 불에 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녀가 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짧은 순간뿐이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단호한 젊은이, 지원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동건의 꿈과 저를 믿어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별장에서 멀지 않은 호숫가에 버려진 휘발유통을 발견했습니다. 지문이 민준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을 보았지만 제 사위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를 산 채로 태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제 영혼에 밝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저는 호숫가에 앉아 반짝이는 물을 보며 무엇이 민준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 사위가 그런 식으로 길을 잃게 된 것이 제가 나쁜 어머니였기 때문일까? 지원은 제가 고통에 잠겨 있도록 오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았던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시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뇌물 수수 녹음, 위조 계약서, 협박 편지. 박 여사님,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든 용기를 내어 동건의 원본 서류, 토지,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그의 꿈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제게 쓴 편지들이 담긴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꽉 쥐고
마치 동건의 일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가 제 옆에서 힘을 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재판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고 많은 기자와 주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고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첫 줄에 앉아 스카프를 껴안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수갑을 찬 채 끌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그의 장인과 장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패한 지적과 공무원 한태수도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리자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지원이 판사 앞에 서서 각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녹음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한태수에게 돈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뇌물수수와 문서 위조의 증거입니다. 지원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가 계속해서 녹취록을 큰 소리로 읽자 한태수가 고개를 숙이고 변명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위 민준이 이제 범죄자로서 온 마을 사람들의 격렬적인 시선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편지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 편지들을 제 가게 문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을 협박했고 이 땅을 포기하게 하려고 온 마을을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으로 각 편지를 판사에게 건뷰습니다. 최 씨 아저씨도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건 씨를 알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땅을 팔기 위해 서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많은 주민들이 일어나 박 여사님께 정의를 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수 있겠지만 민준이 제게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제가 말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남편의 꿈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이 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이웃들의 연민 어린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차가운 시선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한 번도 어머니로 생각한 적 없다는 듯이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었고 고백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조종당했습니다. 엄마를 등진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법원에 제출하며 민준이 침묵을 지키고 자기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픈 마음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 위안이었던 딸 서연이가 이제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울면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검사가 술집 근처에 CCTV 영상을 제시했을 때였습니다. 영상에는 민준이 한태수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고 그의 시선이 마침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패배자처럼 보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준과 최 사장은 사기, 뇌물수수, 방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공모 혐의로 가택연금과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태수는 해고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협조와 강요당했다는 증거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법정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정의가 이겼다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왔고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악수를 하고 저를 안아주고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별장은 사라졌고 그와 함께 동건과의 소중한 추억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때 수많은 추억을 간직했던 땅에 흉터처럼 검은 얼룩으로 남아있는 별장의 잿더미가 있는 호숫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신선한 풀 내음과 호수의 습기를 가져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 별장은 단순한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건과 저의 심장이었고 우리가 벽난로 옆에 앉아 꿈에 대해 이야기하던 곳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웃음 가득한 호숫가에 모일 그날에 대해 이제 그것은 불에 타 사라졌고 저의 일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민준을, 그의 잔인한 말을, 재판 중에 그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했습니다. 제 사위, 제 핏줄이 저에게서 땅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훔치려 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지만 즉시 닦았습니다. 이 고통이 저를 더 이상 가라앉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건은 저를 믿었고 저는 제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원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 여사님, 별장은 사라졌지만 꿈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고 그의 단호한 시선은 제 마음을 데우는 작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지원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해. 서연이도 그곳에, 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후에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조금은 수줍었지만 그녀가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작은 온기, 우리 사이의 간격이 닫히고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엄마, 돕고 싶어요. 그녀가 진심 어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가족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공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재판 후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열정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강하고 환한 미소를 가진 젊은이 민호가 이끄는 한 무리는 호숫가에 작은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여기서 매일 오후에 축구할 거예요. 민호가 망치를 손에 들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조직한 마을. 아주머니들은 인부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요리했고 김밥과 찌개 냄새가 공중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호수, 나무, 환한 미소를 그린 그림을 그려 장소를 장식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건과 함께 이런 장소를 꿈꿨던 날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을의 젊은 엔지니어인 정훈이 작은 개울을 건너는 나무다리를 설계해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다리가 특별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가 상세한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할 거예요. 저는 다리 위에서 물에 비친 햇살을 보는 가족들을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자신도 동건이 항상 원했던 장미 정원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각 장미덤불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마치 그의 꿈을 다시 심는 것처럼 땅을 파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저는 한 장인에게 동건의 문구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를 돌벤치에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가 제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공원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한 색상의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나무보트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작은 부두, 축제와 피크닉을 위한 넓은 잔디밭. 저는 새로 지은 울타리, 피기 시작하는 장미를 만지며 구석구석을 걸었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장은 사라졌지만 동건의 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개장일이 되었고 온 마을은 기쁨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과 방문객들이 웃음과 흥분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지역 밴드가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호숫가를 즐거운 음악으로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색색의 풍선을 들고 사방을 뛰어다녔고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두웠던 날들을 몰아냈습니다. 저는 환영 아치 앞에 가위를 손에 들고 리본을 자를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군중은 박수를 쳤고 그들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꿈은 더 이상 저나 동건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가위가 붉은 리본을 자르자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동건이 항상 바랐던 것을 제가 이뤄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의 거리감 대신 깊고 진실된 애정을 보았습니다. 지원은 뒤에서 자신감 있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박 선생님께서 아주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건의 일부가 여전히 이곳에, 모든 꽃에, 모든 웃음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온 공동체가 호숫가에서 축하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제 사위가 저를 등졌던 위협과 어두운 날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동건 씨. 당신의 꿈은 이제 모두의 것이에요. 바람이 마치 그의 대답인 것처럼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별장과 민준을 잃은 고통은 흉터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건의 사랑과 추억은 장미 정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았고, 지원을 보았고, 제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가족은 깨졌고,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서연이와 지원,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온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깔린 자갈길을 걸으며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찼고 저는 동건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 자신의 힘을 찾은 한 여자를 위해서